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리포트를 기반으로 제대로 기업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제목에 주목되는 HBM 분야 경쟁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YC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겁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네, YC는 기존 이름은 이제 YIK,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2012년에 동사 모회사인 셈텍이 일본의 요코가 전기라는 회사로부터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회사이고요. 그 기원은 그래서 일본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 비중은 이제 매출 중에 68% 정도가 웨이퍼 테스터고요. 반도체 웨이퍼가 있죠. 그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장비 그게 68%고 반도체 부속품이라고 그래서 연결 자회사인 셈CNS 매출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의 어떤 부품입니다. 그것을 하는 셈CNS 매출이 한 27% 그리고 이제 상품 용역 기타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자회사는 이제 총 3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셈CNS라는 상장사랑 이제 해외 법인 일본에 있는 2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셈CNS는 프루브 카드에 그 안에 다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노란색의 세라믹 기판, 세라믹 기판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세라믹 기판 이름은 STF라고도 하는데요. 연결 자회사가 꽤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연결 자회사는 2개 회사인데 하나는 YIK 재팬이라고 해서 이제 연구 개발만 하는 선행 개발하는 연구 회사고, 그리고 이제 다스 코퍼레이션은 산업용 다이아몬드 공구 개발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2개 회사는 이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실적에는 주로 셈CNS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퍼 테스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디램하고 낸드 둘 다 이제 웨이퍼 테스터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퍼 테스터는 여기 나와 있지만 디램 및 낸드 메모리 반도체의 전공정 단계를 마친 웨이퍼 상태의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를 전공정으로 이제 만들어요. 쭉 만들어서 노광, 증착, 식각 등을 해가지고 만들고 1차로 만들어진 그 웨이퍼 단에서의 그 웨이퍼를 한번 검사를 전공정 마치고 합니다. 그 장비를 얘네가 납품을 하고요. 이후에 후공정을 하고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업체가 계열 회사 중에는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을 살펴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의 95% 이상이 삼성전자, 거의 전부 다 삼성전자 향으로 장비를 매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가 2020년에 동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꼭 이 회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2020년 내외에서 국내의 소재 부품 장비 중소 소재사 장비사에 지분 투자를 했고 그 중에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산업의 동향을 보면은 AI 서버에 이제 집중이 됐었던 반도체 시장이 최근에는 레거시 반도체 쪽도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의 흐름이 어때요? 네, 일단 22년 말부터 한번 이제 산업 흐름을 말씀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22년 4분기부터 이제 메모리 업황은 이제 다운 사이클에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요가 많이 안 좋았고 공급은 굉장히 늘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4분기부터 업사이클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말부터는 생각보다 업황이 좋아졌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감산을 해가지고 업황이 좋아진 게 있었고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업황이 좋아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산보다는 AI 가속기 및 그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측면이 컸고요.
이제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보면은 하이닉스가 22년 4분기부터 적자 전환한 다음에 23년 3Q까지 굉장히 실적이 안 좋다가 그리고 23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깜짝 흑전을 했죠. 당시에는 적자 추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앞서 말한 생성형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퓨어 업체인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아지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AI 수요라는 거를 다시 뜯어보면은 AI 가속기라는 것은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그 GPU 옆에 GPU를 서포트하는 HBM이라는 고부가 디램이 들어갑니다. 그 디램을 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납품을 주도하면서 하이닉스 위주로 실적이 메모리 3사 중에는 가장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랩업을 하면은 메모리 업황 호조는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호조라기보다는 AI 서버 수요의 집중된 흐름을 최근 1년 반 동안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 수요도 지금 조심스럽지만은 2분기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가 22년에 영업이익 6.8조에서 23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7.7조로 갔다가 24년 작년에 영업이익 23.4조로 V자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머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유사하게 이제 23년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지만 하이닉스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못했고 한마디로 그 이유는 엔비디아 향의 HBM은 하이닉스가 거의 주도해서 납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사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관련이 돼 있는 회사인 YIK, YC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좋았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불황이라고 투자를 줄이고 호황이라고 이렇게 확 늘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황에 더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 HBM 시대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YC도 재작년 대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못했던 이유도 삼성전자가 작년에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고요. 이제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4년에 굉장히 좋았고 25년에도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얘기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멈칫했다가 다시 좋은 투자, 공격적인 투자를 점차 진행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 초반에 이제 놓쳤죠. 마켓 센싱을 잘 못했기 때문에 HBM 시대에 이제 초반 대응을 못했는데 올해 2분기부터는 대응이 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YC에 대한 장비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뭐 이런 시장 동향 그리고 YC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강점,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예,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웨이퍼 테스터 분야에 글로벌 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터라는 장비에서는 글로벌 3대 업체가 있고요. 동사를 포함해서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미국의 테러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동사랑 어드반테스트를 사용하고요. SK 하이닉스는 테러다인을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이미 이 장비에서는 3대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내에서 이 장비에는 어드반과 더불어서 5대5 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HBM용 웨이퍼 테스터의 판매가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작년 7월에 공시를 하나 냈어요. 2024년 7월에 1,017억의 이제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냈거든요. 그게 이제 HBM용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디램용이 아닌 HBM용이었고 일반 디램용이 20억 정도의 대당 가격이라면 HBM용은 28억에서 3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부가고 이것이 시작이 됐고 작년 3, 4분기부터 시작돼서 올해 6월 말까지 1,017억의 매출을 인식을 할 예정이고 올해 연중에 추가적인 주문이 기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초기 대응은 좀 못했지만 올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HBM 납품을 엔비디아 향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장비도 올해 연중에 계속 추가 주문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세 번째로 연결 자회사 샘CNS의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고요. 샘CNS 경우에는 23년에 영업 적자 29억이었는데 24년 작년에 영업이익 52억으로 흑전을 했고요. 올해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109억으로 전년 대비 배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강점과 투자 포인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올해 그러면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2025년도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24년부터 말씀드리고 25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큐 누적까지는 매출 1,473억에 영업이익 95억이 기록이 됐고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사들보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인데 조금 4분기 실적은 아쉬워서 연간 실적은 이제 리포트 이후에 나왔는데 연간 매출액 2,100억 정도에 영업이익 10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같은 각종 일회성 비용을 4분기에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쉬운 실적은 24년에 있었지만은 25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25년에는 이제 3천억 초반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100억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49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100억 초반을 하다가 거의 500억이니까 굉장한 실적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 이 실적 증가의 배경은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 회복과 출하량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2분기부터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의 주가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주가 모두 이제 삼성전자에 달려 있다라고 저희가 또 추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밸류에이션은 현재 어떤 수준인가요? 저희가 오늘 이제 녹화하는 기준이 3월 20일인데 어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또 좋았잖아요. 네, 리포트 이후에 좀 빠졌다가 최근 며칠 동안 또 그대로 회복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은 지금 1조 600억, 700억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리포트 썼을 때하고 좀 다시 비슷해졌는데 리포트 기준으로 PER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사는 PER이 26.5배, 그리고 원익 IPS 25배, 테스 14배, DI 11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일단 제외하고 테스는 낸도 위주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할인을 받는 경향이 있고요. DI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시가총액도 작고 그 기대감을 받고 있는 웨이퍼 테스터를 하는 회사가 이제 자회사기 때문에 조금 부각이 덜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HBM 하면 떠오르는 회사는 일단은 후공정 쪽의 한미반도체 그리고 전공정 끝에 있는 이 YC입니다. 그래서 YC가 굉장히 시장에 할증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부족했던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납품을 확 늘린다면은 특히 엔비디아 향으로 한다면은 YC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연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기대감이 또 주가에 묻어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고할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요. 네, 고객 다변화가 여전히 숙제입니다. 매출 중에 별도 기준으로 95% 이상이 삼성전자 향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옛날에 2016년, 17년에는 하이닉스 향 매출도 조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없어졌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11.7%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향 매출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도 너무 하이닉스 내지는 기타사들의 매출이 없다는 걸 인지는 당연히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대만 업체나 미국 업체 향으로 납품 시도를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쉬운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시황에 너무 연동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품군이 딱 하나로 디램용, 낸드용, 웨이퍼 테스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품군 확대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장비 업체들이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품군을 항상 이제 확장을 시키는 경향이 크거든요. 근데 요 YC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웨이퍼 테스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제품군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YC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계속해서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세롬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감성 코퍼레이션인데 저는 이제 의료 회사로 네.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스노우피크라는 패션 브랜드를 이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감성 코퍼레이션은 처음부터 이제 패션 회사로 출발을 한 거는 아니고 원래 상장 당시에는 뭐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 뭐 모바일 주변 기기, 뭐 핸드폰 충전기 같은 판매 사업도 했었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체질 개선을 하면서 스노우피크 어페럴 사업을 런칭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출액의 95%가 어페럴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5%는 모바일 주변 기기 정도에서 조금씩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페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패션 브랜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는 원래 일본의 캠핑 기어 브랜드로 시작을 한 회사이고요. 2019년도에 감성 코퍼레이션이 어페럴 사업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일본 본사랑 스노우피크라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국내에 캐주얼 아웃도어 브랜드로 이 브랜드를 다시 들여오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2020년도부터 오프라인 출점을 시작하고 굉장히 빠르게 고성장을 하면서 감성 코퍼레이션의 실적도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레벨업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왔고요. 이 지금까지는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이 회사의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해외 시장으로 좀 나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이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의료 기업이다 보니까 경기와 또 많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의료 시장의 동향과 분위기 최근에 좀 어떤가요? 우선 국내 의료 시장이 뭐 소비 경기 둔화도 계속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다소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었고 또 개인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내수 소비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패션 업계 전반적으로 이 내수 시장에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패션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지만 실적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감성 코퍼레이션도 올해 해외 수출을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의료 업체는 사업 모델에 따라서 브랜드사랑 OEM사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OEM 업체들은 글로벌 브랜드사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해외 수주 확대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OEM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화성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영원무역, 한세실업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료 브랜드사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OEM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자사의 브랜드를 해외에 직접 진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글로벌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를 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브랜드의 어페럴 라이선스를 획득을 해서 현지 시장에서 어페럴 사업을 영위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국내 브랜드를 해외로 직진출시키는 사례로는 안다르가 있고요. 맛땡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해외 시장 확장에 성공한 케이스고요. 또 감성 코퍼레이션처럼 글로벌 라이선스를 확보를 해서 해외 어페럴 사업으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회사로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FNF의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가 있고 또 감성 코퍼레이션의 스노우피크가 이런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패션 의료 시장이 어떤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는지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서 감성 코퍼레이션의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모멘텀은 네.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감성 코퍼레이션의 해외 진출 모멘텀이 올해는 정말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2024년도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현지 협력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 시장에 나가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 해외 쪽에 나가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너무 없다라고 해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작년에 컸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일본에 위치한 스노우피크의 본사의 전략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도 중에 일본 스노우피크 본사는 원래 상장했던 회사였는데 이제 상장 폐지를 하고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탈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최대 주주가 이제 뭐 사모펀드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일본 스노우피크 본사의 체질 개선을 해서 다시 재상장시키고 엑싯을 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그런 경영 방침인데요. 스노우피크가 일본에서 캠핑 기어로는 이제 성장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게 좀 장기화되어 있었고, 그러면 새로운 활력을 어디서 찾느냐? 베인캐피탈은 어페럴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성과를 거두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일본 스노우피크 본사의 체질 개선 그리고 수익 개선을 실현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미 스노우피크 IP를 가지고 이제 패션 브랜드로 국내에서 너무 좋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베인캐피탈의 글로벌 어페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성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밀접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 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성 코퍼레이션이 내수 기업이었고 또 해외 진출을 작년에 도모했었지만 성과가 정말 좀 의미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노우피크 일본 본사 그리고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과 함께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다시 한번 재패하러 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이 다시 새롭게 수립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소통이 되게 된다면 저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크게 다시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요소 뭐가 더 네.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사업의 전략 방향보다도 주주 환원 측면인데요. 감성 코퍼레이션이 2024년도 10월 달에 밸류업 정책을 공시했습니다. 뭐 외형 성장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고 주주 환원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고 뭐 지배 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 개선과 같은 코멘트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 부분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내 뭐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전체 상장사 중에서 봐도 굉장히 이제 과격하고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이 지금 해외 쪽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 받쳐준다면 기업 가치는 정말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주주 환원의 대부분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에는 현재 유통 주식 수의 약 5%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EPS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배당도 같이 이제 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어서 저는 감성 코퍼레이션은 이제 기업 가치가 하락할 리스크보다는 이제 상방에 대한 게 더욱 열려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시장 진출을 다시 노리고 있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회사의 노력 이 두 가지를 네. 투자 포인트로 알아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의 네. 영역 확대가 어찌 보면 성장의 키 포인트가 될 텐데 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실적 흐름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실적은 작년에 이어서도 또 굉장히 좋은 호실적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났는데
가운데 뭐 역대 최대 실적 역시나 발표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작년보다 매출액은 20% 이상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어페럴 사업이 회사 실적의 중요한 드라이브가 올해에도 될 것이고, 그런데 어페럴 사업 부분에서 내수 실적은 뭐 20% 이상으로 견조한 성장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 성장이 작년에는 10억 원 초중반에 그쳤었는데 올해는 60억 원에서 100억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견조한 내수 성장세에 이제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더해진다. 그래서 올해에도 여전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지금 감성코퍼레이션의 주가가 2025년도 PER 기준으로는 한 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의류 업종이 평균적으로 한 7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성코퍼레이션의 밸류에이션에는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한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감성코퍼레이션은 실적은 정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탄탄한 실적이 흘러가고 있고, 또 올해에는 감성코퍼레이션의 내수 실적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확장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글로벌 확장성에 대한 전략이 상반기 안에 회사에서 소통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일반적인 의류 업종 평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감성코퍼레이션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업종에서는 특히 내수 패션주에서는 올해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중소형주가 아닐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리미엄이 이제 붙는 밸류에이션을 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선 스노우피크 어페럴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회사의 성장성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내수 시장에서 이제 스노우피크 어페럴은 신규 출점을 통해서 Q 성장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신규 출점도 이제 매년 할 수는 없고요. 올해 말이 신규 출점이 거의 목에 차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내후년에도 이 스노우피크 어페럴이 매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수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 성장이 나와줘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정말 새로운 세컨 브랜드가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 만한 세컨 브랜드가 나와줘야지 회사의 성장성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고민거리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단일 브랜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으로 이제 써주셨다시피 글로벌 확장과 적극적인 밸류업을 기반으로 다시 찾은 기회를 잘 누릴 수 있는 감성 네. 코퍼레이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